전 세계 특수부대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미국 델타포스 출신 전술 분석가는 이건 영화가 아니다, 실제로 가능한 작전이었나? 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영국 SAS 전직 대원은 우리도 이런 작전은 시도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캄보디아 밀림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 특수부대의 이름을 되뇌기 시작한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특수전 능력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그야말로 전설이 된 작전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대한 업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세계 최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 주재 국제형사기구 분석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동남아시아 조직범죄를 추적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범죄 조직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호화된 긴급 통신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지역 시엠립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밀림지대에 거대한 범죄 복합단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카지노 리조트 건설 현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기 조직 본거지였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이곳에는 한국인을 포함해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납치되어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제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사기 등의 범죄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직의 규모와 무장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무장병력 200여 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AK-47 소총은 기본이었고 RPG 로켓포, 중기관총, 심지어 박격포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군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요새였습니다. 뇌물로 현지 경찰과 군부를 매수했고 정글 속 깊숙한 곳에 위치해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억류된 한국인은 47명이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50대 가장까지 해외 취업을 미끼로 유인되어 납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16시간 이상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탈출을 시도하면 가혹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한 피해자는 탈출을 시도했다가 다른 인질들 앞에서 공개 구타를 당했고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내려다 발각되면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현지 부패, 경찰망이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서 작전 정보가 새나갈 위험이 컸습니다. 실제로 한 차례 캄보디아 경찰이 급습을 시도했지만 범죄 조직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인질들을 지하 감금실로 옮긴 뒤 무장 병력을 배치해 경찰을 격퇴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직접 우리 국민을 구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극비리의 특수작전을 승인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 임대대가 동시에 투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전명은 봉황작전이었습니다. 불사조처럼 우리 국민들을 재에서 되살려 데려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작전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첩보 위성을 동원해 범죄 단지의 모든 건물 배치와 경비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했고 현지에 잠입한 정보 요원들이 내부 구조와 인질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심지어 범죄 조직원으로 위장한 요원이 내부에 침투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태국 방콕 외곽의 비밀 훈련장에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집결했습니다. UDT 대원 30명, 707특 임대 대원 25명, 그리고 의무팀과 정보팀을 포함해 총 70명의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공적으로 재현된 범죄단지 모형에서 반복해서 훈련했습니다. 침투 루트, 건물 진입 순서, 인질 구출 동선, 적 제압 시나리오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 작전의 국제협력조정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와 함께 작전 준비 과정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다 해도 200명의 무장병력이 지키는 요새를 70명이 공략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미군 특수부대도 최소 3대1의 병력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훈련을 지켜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들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진행된 모의 훈련에서 대원들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신호만으로 복잡한 전술 기동을 수행했고 소음기를 장착한 소총으로 50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CQB 근접 전투 훈련에서는 방 안에 인질과 적이 섞여 있는 상황을 단 2초 만에 판단하고 적만 정확히 사살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팀워크였습니다. UDT와 707특임대는 원래 다른 부대입니다. 해군과 육군이죠. 하지만 이들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의 팀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호흡이 맞았습니다. 건물 진입 시 선두팀이 적을 제압하면 후속팀이 자동으로 다음 목표물로 이동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움직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형사기구 본부에서 온 미국인 분석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군인이 맞나요? 영화에서나 보던 수준인데요. 영국에서 온 전술 고문은 SAS도 이 정도는 아닌데 라며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격과 전투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질 구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작전 D-1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작전 지휘관이 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47명을 구출하러 갑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작전은 완벽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인질도 단 한 명의 아군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명감과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작전 당일 밤 캄보디아 시간으로 오전 2시 30분이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사람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입니다. 헬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표 지점에서 5km 떨어진 지점에 강화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는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70명의 대원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정글을 가로질렀습니다. 3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도 이들은 빠른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정글 이동 중에도 완벽한 침묵이 유지되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부러지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정글에 사는 야생동물들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본 대원들의 움직임은 마치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이동했습니다. 목표 지점 500m 앞에서 팀은 최종 대기 위치에 포진했습니다. 정찰팀이 먼저 전진해 최종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범죄 단지에는 경비병 42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건물마다 23명씩 외곽 경계에 순찰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긴장이 풀려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곳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전 개시 5분 전 각 팀은 배정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A팀은 주 건물 진입을 담당했습니다. 인질들이 감금되어 있는 곳이었죠. B팀은 무기고와 통신실 장악을 맡았습니다. C팀은 외곽 경비를 제압하고 탈출로를 확보하는 임무였습니다. 의무팀은 안전한 후방 위치에서 부상자 치료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3시 정각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외곽 경비 제압이었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저격소총에서 발사된 총탄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명의 경비병이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정확히 머리에 맞았습니다. 즉사였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비조 4명도 동시에 제압되었습니다. 정글 속에서 접근한 대원들이 단 3초 만에 4명을 제압했습니다. 격투수를 사용한 무음 제압이었습니다. 목을 조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포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외곽이 장악되자 건물 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A팀이 주 건물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특수 절단 도구로 경첩을 제거했습니다. 쇠가 잘리는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는 특수 장비였습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한 순간
복도 끝에서 경비병 한 명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선두대원이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총을 쏘면 소음 때문에 다른 경비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대원은 5m 거리를 단 1.5초 만에 좁히며 돌진했습니다. 경비병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입을 벌리려는 순간 대원의 손이 그의 입을 막았고 동시에 목을 제압했습니다. 경비병은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팀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질들이 감금된 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복도에는 경비병 2명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대원 둘이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압했습니다. 두 경비는 꿈속으로 빠져들듯 조용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인질 감금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외부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대원이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자물쇠가 아니라 전자식 잠금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팀이었습니다. 전자전 전문가가 특수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15초 만에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47명의 한국인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47명이 빽빽이 누워있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방 크기는 고작 30평방미터 정도였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대원들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인질들을 하나씩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막고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구출하러 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인질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47명의 인질을 조용히 깨우는데 약 5분이 걸렸습니다. 대원들은 각 인질에게 간단한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인질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수개월간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구출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인질들을 방 밖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원들은 인질 5명당 1명씩 배치되어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인질 중 1명이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대원이 그를 업었습니다. 30kg 장비의 성인 남성까지 총 110kg이 넘는 무게였지만 대원은 흔들림 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건물 맞은편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4명의 무장 경비가 건물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 건물에 도착하면 상황을 발견할 것이고 그러면 전체 단지에 경보가 울릴 것입니다. B팀이 즉각 대응했습니다. 이들은 무기고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4명의 저격수가 동시에 조준했습니다. 목표물 간 거리는 약 3m씩 떨어져 있었습니다. 4명을 동시에 제압하지 않으면 1명이라도 경보를 울릴 수 있었습니다. 팀장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 2, 1 사격. 4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렸습니다. 소음기 때문에 소리는 작았지만 효과는 완벽했습니다. 4명의 경비가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인질 이동이 계속되었습니다. 팀은 인질들을 건물 밖 집결지로 안내했습니다. 의무팀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의무병들이 인질들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즉시 링거를 놓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질 중 1명이 갑자기 우리를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참지 못한 것이었죠. 그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0m 떨어진 숙소 건물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리고 누군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침입자다. 공격받고 있다. 순식간에 단지 전체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정글을 뒤흔들었습니다. 작전이 노출된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인질을 구출한 뒤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무장 병력 150여 명이 일제히 무기를 들고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즉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플랜 B로 전환한다. 인질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교전하며 철수한다. 대원들은 흔들림 없이 대응했습니다. 이미 훈련 때 수십 번 연습했던 상황이었습니다. C팀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인질들과 의무팀을 중심에 두고 외곽을 특수부대원들이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은 숫자는 많았지만 전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무질서하게 총을 난사하며 접근했습니다. 반면 한국 특수부대는 정확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야간 투시경으로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전이 시작되고 5분이 지났습니다. 범죄 조직은 계속해서 병력을 투입했지만 한국 특수부대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접근을 시도할 때마다 정확한 사격에 쓰러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가 중화기를 투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RPG와 중기관총이 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중화기에 노출되면 인질들이 위험했습니다. 팀장이 B팀에 지시했습니다. 중화기 진지 제거하라. B팀의 저격수 2명이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300m 떨어진 고지대로 우회 이동했습니다. RPG를 장전하고 있는 조직원이 조준경에 포착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격, 명중. RPG 사수가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사격, 중기관총 사수 제거. 세 번째 사격, 박격포 사수 제거. 단 3발로 적의 중화기 위협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범죄 조직원들 사이에 혼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화기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 쏘는지도 모르고 동료들이 계속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상대할 수 있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이 틈을 타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인질들을 중앙에 두고 대원들이 동심원을 그리며 후퇴했습니다. 뒤쪽 팀이 엄호 사격을 하는 동안 앞쪽 팀이 50m 후퇴합니다. 그러면 앞쪽 팀이 엄호 사격을 시작하고 뒤쪽 팀이 후퇴합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화력을 유지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철수했습니다. 철수 중에도 인질 보호는 완벽했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면 대원들이 몸으로 인질을 가렸습니다. 한 인질이 공포에 질려 주저앉자 대원이 그를 업고 뛰었습니다. 60kg 인질에 30kg 장비, 총 90kg을 메고도 전력 질주하는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글로 진입했습니다. 범죄 조직원들도 추격을 시작했지만 정글에서 한국 특수부대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정글전 훈련을 수없이 받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벗어나자 방향을 잃었습니다. 1시간의 강행군 끝에 지정된 헬기 착륙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UH-60 블랙호크 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질들을 먼저 탑승시켰습니다. 47명의 인질과 의무팀이 먼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원들이 마지막으로 탑승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는 순간 뒤쫓아온 범죄 조직원들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헬기는 빠르게 고도를 높이며 사라졌습니다. 총알은 헬기에 닿지 못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태국 국경의 안전지역에 도착했습니다. 47명의 인질 전원이 무사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도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귀환했습니다. 완벽한 작전 성공이었습니다. 구출된 인질들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진료 결과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대부분 영양실조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한 인질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가족을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방문이 열리고 대한민국 군인이 나타났을 때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다른 인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교전이 벌어지는 동안 대원 한 분이 저를 가리고 서 계셨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로 쓰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분께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작전 후 범죄 단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범죄 조직은 한국 특수부대와의 교전에서 32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손실은 조직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더욱이 다른 나라 인질들까지 구출 작전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의 작전 성공을 계기로 범죄 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보여준 작전 능력 덕분에 캄보디아 군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한 달 뒤 범죄 단지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남아있던 다른 나라 인질들도 모두 구출되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작전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보기관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출된 인질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조직원들이 겪은 충격이 알려지면서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특수작전사령부가 한국 국방부에 공식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작전의 세부 사항과 전술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은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작전의 완성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무장병력 200명이 지키는 요새에서 인질 47명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구출한 것은 특수작전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였습니다. 영국 SAS 사령부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합동훈련을 제안했습니다. 영국 SAS는 세계 3대 특수부대 중 하나로 꼽히는 정예 부대입니다. 그런 그들이 한국 특수부대와의 협력을 원한 것입니다. SAS 지휘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인질 구출 작전에서 보여준 정밀함과 완성도는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프랑스 GIGN도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평가를 바꿨습니다. GIGN은 대테러 작전과 인질 구출 전문 부대로 유명합니다. 1994년 에어프랑스 여객기 납치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한 것으로 전설이 된 부대입니다. GIGN 사령관은 한국의 UDT와 707특임대는 이제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1976년 엔테베 공항 인질 구출 작전으로 유명합니다.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납치된 인질 102명을 구출한 전설적인 작전이죠. 이스라엘 국방군 특수전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 UDT와 707특임대 지휘관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엔테베 작전 이후 가장 완벽한 인질 구출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의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 스페츠나츠는 냉혹하고 강력한 것으로 유명한 특수부대입니다. 그들은 좀처럼 다른 나라 군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한국에 합동훈련을 제안한 것입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한국 특수부대는 미국식 정밀성과 동양식 인내심을 완벽하게 결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작전 후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 관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놀라워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완벽한 사전 준비였습니다. 위성정보, 드론 감시, 내부 침투 요원까지 동원한 정보 수집은 미군 수준이었습니다. 둘째, 팀워크였습니다. 서로 다른 부대 출신인 UDT와 707특임대가 마치 하나의 부대처럼 완벽하게 협력한 것은 경이로웠다고 합니다. 셋째, 인질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작전이 노출되어 교전 상황이 되었을 때도 대원들은 자신의 안전보다 인질 보호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군사 분석 보고서는 이 작전을 21세기 특수작전의 교과서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작전의 여러 측면을 분석했습니다.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작전 실행, 그리고 돌발 상황 대처까지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특히 플랜 B로의 즉각적인 전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작전이 노출되었을 때 혼란 없이 즉시 대안 계획을 실행한 것은 고도의 훈련과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방력 중 특수전 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강점은 단순히 장비나 훈련만이 아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적 특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의 특수부대 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도 합동훈련을 제안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특수부대 교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유사한 범죄 조직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과 능력을 배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특수부대가 아시아 최강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그들의 자만심에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작전을 분석한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었는데 그 보고서는 한국 특수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한국군을 과소평가해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그들의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 특수부대의 능력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작전을 상세히 보도하며 한국 특수부대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작전의 영향은 군사 분야를 넘어 외교와 경제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방산업이 재평가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수부대가 사용한 장비들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산 야간투시경, 통신장비, 방탄복, 특수소총 등에 대한 수출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한국산 무기 도입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장비라면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입니다. 실제로 작전에서 사용된 K-2 소총, K-7 소음기, 그리고 각종 특수장비들은 모두 한국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국제무기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UAE가 한국의 특수부대 훈련 기지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교관단을 초청해 UAE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10년간 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특수전 능력에 주목한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특수부대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특수부대 GROM이 한국을 방문해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 대원들은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강도와 전술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JTFE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JTFE는 캐나다의 최정예 대테러 부대입니다. 그들이 한국 UDTSEAL과 태평양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후 JTFE 지휘관은 한국 특수부대는 세계 어느 부대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작전의 또 다른 영향은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경제 강국, 문화 강국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군사적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한국이 군사 강국이기도 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국제안보회의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특수작전에 대한 발표를 하면 각국 대표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나 영국의 발표에만 집중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UN 평화유지군 작전에서도 한국군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여러 나라가 한국 특수부대의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위험한 지역에서의 인질 구출이나 대테러 작전에 한국군이 투입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면서도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했습니다. 저는 작전 후 국제형사기구의 동남아시아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나라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작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자국민이 범죄 조직에 납치되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 조직을 상대로 구출 작전을 펼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말레이시아 특수부대 사령관은 한국 특수부대의 성공은 아시아 전체의 자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방 국가들만 특수작전을 잘한다는 편견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군사기술과 작전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크게 확대할 것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한국과 포괄적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호주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호주 SAS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들이 한국 특수부대와의 정기적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호주 국방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안보 파트너라고 말하며 한국 특수부대의 능력은 이 지역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범죄 조직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의 인신매매 조직들이 한국인 납치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을 건드리면 특수부대가 온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실제로 작전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작전 하나가 수많은 잠재적 범죄를 예방한 것입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는데 거기에는 한국인은 목표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 위험 대비 수익이 맞지 않는다. 작전의 성공 뒤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 특수부대의 역사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UDT는 1955년에 창설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 해군 수중폭파대 UDT의 활약을 보고 창설한 부대입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부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해군의 최정예 부대로 성장했습니다. UDT 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합니다. 지원자 100명 중 10명도 안 되는 사람만이 훈련을 마칩니다. 포기율이 90%가 넘습니다. 지옥주라고 불리는 5일간의 극한 훈련은 전설적입니다. 하루 2시간도 안 되는 수면, 끊임없는 체력 훈련,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의 훈련. 육체적 한계를 넘어 정신력의 한계까지 시험받습니다. 707특임대대는 1982년에 창설되었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과 1976년 엔테베 공항 인질 구출 작전을 보고 한국도 대테러 특수부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GSG-9과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도움을 받아 훈련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707특임대 선발 시험도 극도로 어렵습니다. 지원 자격 자체가 이미 육군 특전사 출신이어야 합니다. 즉, 이미 특수부대원인 사람들 중에서 다시 선발하는 것입니다. 선발 후에도 1년간의 추가 훈련이 이어집니다. CQB 근접 전투, 저격, 폭발물 처리, 인질 협상 등 대테러 작전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습득합니다. 두 부대의 공통점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선발되어 대원이 된 후에도 훈련은 계속됩니다. 일주일에 6일, 하루 10시간 이상 훈련합니다. 실탄 사격 훈련만 매주 수백 발을 쏩니다. 미군 특수부대도 놀랄 정도의 훈련량입니다. 한 UDT 대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이 실전보다 힘듭니다. 실전은 한 번이지만 훈련은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훈련 덕분에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707특임대 대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을 100번 이상 훈련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알아서 최선의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특수부대의 강점입니다. 이런 훈련 체계는 한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긴장감이 한국군을 항상 전투 준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실전 경험도 풍부합니다. 베트남전에 파병되었던 한국군 특수부대는 정글전에서 뛰어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미군도 인정할 정도로 뛰어난 전투력을 보였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특수부대는 국제평화유지군으로 여러 지역에 파병되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레바논 평화유지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2011년 소말리아 해적 진압작전 아덴만의 여명 작전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납치된 한국 선박을 구출하고 선원 21명을 전원 무사히 구출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도 완벽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을 해본 외국 군인들의 평가는 일관적입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 미군 네이비실과 훈련한 한국 UDT 대원들은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영국 SAS와 훈련한 707특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또 다른 강점은 적응력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산악지역, 정글, 사막, 도심, 해상 등 어떤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겨울에는 강원도 산악지역에서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생존 훈련과 전투 훈련을 병행합니다. 여름에는 정글 훈련을 위해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열대 기후에 적응하고 정글전 기술을 연마합니다. 도심 전투 훈련도 중요합니다. 테러는 대부분 도심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폐건물을 이용해 실제 도심 환경을 재현하고 인질 구출 시나리오를 반복 훈련합니다. 비행기 납치 대응 훈련을 위해서는 실제 항공기 모형에서 훈련합니다. 해상작전 훈련은 UDT의 전문 분야입니다. 잠수함에서 출격해 적 해안에 침투하는 훈련, 고속정을 이용한 해상기습 훈련, 선박 납치 대응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특히 수중 침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캄보디아 작전 이후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내부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저는 국제형사기구의 의뢰로 한국 특수부대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달에 걸친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핵심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발과 훈련 시스템입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선발부터 매우 엄격합니다.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력, 판단력, 팀워크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압박 상황에서의 판단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훈련 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던져주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찰합니다. 한 선발 담당 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슈퍼맨을 찾는 게 아닙니다.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동료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극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개인의 뛰어난 능력보다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 문화입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수직적 위계가 있지만 작전 중에는 매우 유연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결정을 내립니다. 계급이 낮아도 전문성이 있다면 그의 의견이 존중됩니다. 한 707특임대 지휘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작전 계획은 함께 세웁니다. 모든 대원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병이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채택됩니다. 하지만 일단 작전이 시작되면 명령 체계는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장비와 기술입니다. 한국은 국방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수부대 장비는 최신형으로 유지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비를 실제 작전에 맞게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대원들의 피드백을 받아 끊임없이 장비를 업그레이드합니다. 한 UDT 대원이 보여준 야간 투시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3년 전 버전보다 30% 더 선명합니다. 우리가 훈련 중에 불편한 점을 보고하면 기술진이 개선합니다. 우리의 의견이 직접 장비 개발에 반영됩니다. 네 번째는 정보 능력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입니다. 이 기술력이 군사정보 수집에도 활용됩니다. 위성정보 분석, 드론 운용, 사이버 정보 수집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캄보디아 작전의 성공도 완벽한 사전 정보 덕분이었습니다. 국정원 출신의 한 정보 분석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은 이제 세계 5위 안에 듭니다. 특히 전자정보와 영상정보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이 특수작전의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 지원 체계입니다. 특수부대 의무병들은 일반 군의관보다 높은 수준의 응급처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투 중 부상자가 발생해도 현장에서 즉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생존율을 높입니다. 한 특수부대 의무병은 전직 응급실 의사였습니다. 군에 지원한 이유가 특수부대 의무병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여기서는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원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여섯 번째는 심리적 준비입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정신력 훈련을 받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공포를 통제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됩니다. 실패를 상상하지 않고 성공을 확신하도록 훈련됩니다. 심리 상담관이 정기적으로 대원들을 만납니다.
스트레스 관리, 트라우마 예방, 가족 문제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정신 건강이 전투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7번째는 국민의 지지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군대를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이것이 군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 대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뒤에는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과 투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캄보디아 작전은 한국 특수부대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지만 더 나아질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작전 후 실시된 AARAFTER 액션 리뷰에서 여러 개선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첫째, 인질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한 인질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낸 것이 작전을 노출시켰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했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후 훈련에서는 인질 통제 기술이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통신 장비의 추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정글 환경에서 일부 통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100% 완벽한 통신을 위해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위성통신과 지상통신을 병행하는 이중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셋째, 의료 장비의 확충이 결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아군 부상자가 없었지만 만약 중상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더 많은 의료 장비를 휴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출혈 억제 장비와 응급수술 도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개선 노력은 한국 특수부대의 문화입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작전이라도 개선점을 찾아 발전시킵니다.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나아지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작전에 참가했던 대원들과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 UDT 대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질들이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간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707특임대 대원은 더 솔직했습니다. 솔직히 작전 중에는 무섭지 않습니다. 훈련이 몸에 배어 있어서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오히려 작전 후에 생각해보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주저없이 또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작전 지휘관과의 인터뷰는 더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완벽한 작전은 없습니다. 항상 변수가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우리 대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진짜 영웅은 70명의 대원 모두입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저격수, 돌격조, 의무병, 정보요원, 헬기 조종사까지. 한 명이라도 실수했다면 작전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팀워크의 승리였습니다. 구출된 인질들의 이후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온 후 PTSD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심리치료와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인질은 작전 1년 후 특수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대원들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원들도 감동받았습니다. 한 대원은 그분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인질은 특수부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를 구해준 분들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현재 특수부대 선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전의 파급 효과는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수부대 지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동기가 많았습니다.
특수부대는 단순히 강한 군인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이미지가 확립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작전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국 특수부대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작전에서 얻은 경험이 훈련과 전술에 반영되었습니다. 장비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입니다. 저는 지금도 국제형사기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와 협력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특수부대만큼 인상적인 부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 헌신, 그리고 겸손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가 한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특수전 분야에서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훈련 방법, 전술, 그리고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성공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국방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임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한국 정부가 국민 보호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한국인에게 안심을 줍니다. 셋째, 한국의 기술력과 조직력을 보여줬습니다. 완벽한 작전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 정밀한 계획, 그리고 완벽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동료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이것이 한국을 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는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작전 하나가 그곳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다른 범죄 조직들도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한국인을 건드리지 말라는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국방력이 가져오는 평화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국민을 보호하는 힘입니다. 전 세계 한국인들이 더 안전해졌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사업가, 여행하는 관광객, 공부하는 유학생들. 이들은 이제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강력한 조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고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 신참 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제가 하는 일이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것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테랑 대원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특수부대에 있으면서 후회한 적 없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입니다. 제 땀과 노력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캄보디아 작전은 하나의 장이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들은 묵묵히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세상이 알든 모르든 감사하든 않든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한민국 특수부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장비가 좋아서도 훈련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명감, 국민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정글에서 울려 퍼진 총성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47명의 국민을 지옥에서 구해냈는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어려움을 이겨내는 나라,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그들은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훈련하고 내일도 준비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특수부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작전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군사 분야를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전쟁을 겪고 가난한 시절을 견뎌온 세대입니다. 그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72세 김모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소.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먹을 것도 없었소.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군대가 외국까지 가서 우리 국민을 구해오는구만. 내가 살면서 이런 날을 볼 줄은 몰랐소.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소. 부산에 사는 68세 박모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군에 있었어요. 비록 특수부대는 아니었지만 군인으로서 자랑스러워했죠. 이번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 멀리 외국에서 고생하는 우리 국민을 구하러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대구의 한 경로당에서는 작전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75세 이모 할아버지는 내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우리는 장비도 변변찮았소. 미국이 준 낡은 무기로 훈련했소. 그런데 이제는 우리 기술로 만든 최첨단 장비를 쓴다니. 세월이 참 많이 변했소라고 감회에 젖었습니다. 작전 소식을 접한 재외동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국 LA에 사는 한인 사업가는 조국이 이렇게 강해졌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970년대에 이민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은 약소국이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다들 존중합니다. K-파프,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이제는 국방력까지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 회장은 한인 커뮤니티 모임에서 이 작전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특수부대는 세계 어디서든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든든한 조국을 뒤에 두고 있습니다. 작전에 대한 국제 언론의 보도도 계속되었습니다. CNN은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특수부대를 조명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와 문화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미군 전직 장군들이 출연해 한국 특수부대의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BBC는 아시아의 새로운 군사 강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다뤘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의 국방 발전사를 추적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취약한 군사력에서 시작해 어떻게 70년 만에 세계 최강 수준의 특수부대를 만들어냈는지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사설에서 한국의 성공은 투자와 헌신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국방에 지속적으로 투자했고 최고의 인재들이 군에 지원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강력한 군사력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훈련장을 방문해 대원들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기사는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헌신과 전문성은 경이롭다며 이들은 단순히 직업으로 군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상세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자위대를 능가하는 한국 특수부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일본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특수전 능력은 이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조심스러운 논조였지만 한국 특수부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예상보다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작전은 한국의 외교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포괄적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해군과의 합동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무기 도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호주는 한국 특수부대와의 정기적 교류를 제안했고 이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한국에 주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국방 협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UAE는 한국 무기 구매를 늘렸고 한국 특수부대 교관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집트와 요르단도 한국과의 군사 교류를 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K-9 자주포 거래를 성사시킨 데 이어 특수부대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노르웨이와 체코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이 한국 방산 수출에 미친 영향도 컸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된 장비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특수부대가 사용한 K-2 소총, K-7 소음기, 통신 장비 등에 대한 수출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작전 이후 방산 수출 문의가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한화, LI지넥스원,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 업체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방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기회를 활용해 방산 수출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한국 무기를 홍보했습니다. 세계 최강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장비라는 문구가 마케팅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작전은 한국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군 복무를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곳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특수부대 지원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UDT와 707특임대 지원자가 전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물론 선발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대학교 4학년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대기업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작전 뉴스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특수부대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출신들도 특수부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직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는 내 체력과 정신력을 국가를 위해 쓰고 싶다며 특수부대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현재 UDT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를 댓글에 적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세요.